5월 23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북한 공격에 대비한 확장 억제 전략으로 핵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IPEF 화상회의에도 참석했죠. 예상대로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을 배척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한덕수 총리와 여권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참석자들의 항의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일정상 함께하지 못한 윤 대통령은 한국 정치에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던 여야 갈등이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컨 주말 잘 보냈죠? 바쁘게 보냈어요. 바쁘게 보냈어요? 일하느라. 또 주말에 취재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죠? 네, 주말에 특보도 많이 하고, 네, 아무튼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찍 봉하마을을 찾았는데요. 권양숙 여사와 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도식을 계기로 해서 지지층이 결집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추도식을 계기로 조금 더 반전에 또 아마 기회를 잡으려는 것 같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거센 항의와 야유를 듣기도 했는데 이따가 상황실에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나요?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를 하기로 했고요.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IPEF도 조금 전에 출범을 했는데 우리나라 등 13개 나라가 참여한다는 그런 속보도 나왔죠.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언과 방일에 대해선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인 입으로 바빴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뭐 믿어야죠. 주말에도 신혜원 체커가 바빴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금, 토, 일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윤석열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분야의 포괄적 동맹 강화가 선언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정말로 바빴습니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죠. 뉴스픽 5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엄지척 작별, 그리고 빠지면 국익 피해, 득점왕과 원숭이 두창, 마지막 종부세 2년 전으로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까지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모든 일정을 밀착 동행하며 찰떡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에서는요, 한미 두 정상의 주요 순간을 다정회 극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의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하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웨이퍼 서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직후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픽했습니다. 의미심장한 선택인데요. 한미 간 기술 동맹을 과시하면서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공급망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방명록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웨이퍼에 직접 서명을 남겼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At a time when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stronger. 자, 두 번째 씬입니다. 그 이상의 동맹. 자, 두 정상은 군사 동맹을 넘어서 경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언급했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두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것, 또 전략적으로 경제와 기술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는 비전이 담겼습니다. We are prepared for anything North Korea does, and so I am not concerned if that's what you're suggesting. 네, 세 번째 씬은 핵에는 핵인데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 중에 하나로 핵을 못 박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한미 공동 성명에는 유사시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또 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말 헬로가 끝이다. 더 보탤 것 없이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두 정상은 어제 오산기지 내 지하 벙커인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함께 찾기도 했습니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공군 작전의 심장부 이곳을 공식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이른바 그 삼축 체계를 운영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 기관입니다. Deterring threats and underwriting stability is as vital today for not only the peninsula but for the world. 자, 이번엔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만찬 현장으로 가봅니다. 두 정상은 우리는 친구, 함께 갑시다 등 환영과 화합의 건배사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입니다. We've had very productive meetings today, but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We go together. 네, 바이든 대통령 반백년을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너스레라고 할까요? 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줬다. 농을 건네자 만찬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LG, 롯데 등 재계 수장들이 총 출동했고요. 정치권 여야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을 이끄는 26수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겐 나도 30살에 상원의원이 됐다. 큰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자, 만찬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도 인사를 나눴죠. 자, 여기에서도 특유의 너스레가 등장했습니다. 자, 메리드업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본인보다 훨씬 훌륭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는 일종의 유머이자 칭찬을 건넨 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하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평소에 윤 대통령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던 문구 더 벅 스탑 히어 이게 적힌 명패를 선물했습니다. 센스가 돋보이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이번 방안에서 여러 가지 답 선물을 챙겼습니다. 이미 미국 현지에 20조 원 공장을 짓는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로부터 총 10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선물받았습니다. It's great to be here to announce the more than $10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Georgia is going to create more than 8,000 new American jobs. 자, 다정의 극장 마지막 시는 바로 엄지척 작별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끝으로 방한 일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회담의 공동 성명에는 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벌써부터 답방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그때는 제가 워싱턴 현지에서 한번 뉴스픽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픽입니다. 빠지면 국익 피해인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났지만 정상회교 일정은 계속됩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반부터 일본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협의체 IPEF의 고위급 화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중 경제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도 나섭니다. 이거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좀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자, 국익을 위해서 IPEF 참여 당연한 결정이란 겁니다. 자, 이 IPEF의 창립 멤버로는 미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 나라가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아주 탐탁치가 않은 상황이죠. 中方正在密切关注有关美国总统拜登访问亚洲的消息。 훨씬 더 센 발언도 나왔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목적은 중국 포위이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미국이 패거리를 지어서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중국의 반발이 우리 경제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IPEF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국제 질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영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역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공동 성명에는 중국의 행동을 공동으로 억지해 대처한다라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세 번째 픽입니다. 득점 왕.
네, 잠시 5시 스포츠부 회의가 돌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스회, 저는 신체커가 아닌 신토토입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시즌 마지막 경기에 출전하사 골문을 두드리시니 후반 25분에 한 골, 5분 뒤에 또 한 골, 골망을 뒤흔드셨습니다. 자, 특히 두 번째 골, 페널티 박스 바깥 손흥민 존에서 가마찬 회오리 슈팅, 거의 아트의 경지였죠. 동료들에게 번쩍 들어 올려진 손 선수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순간입니다. 네, 득점왕뿐인가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5대0 대승을 거둔 팀 토트넘은 시즌 4위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 소식에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팬들도 축하를 보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병사죠. 자, 또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냈는데요. 우리 국민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희망의 메시지다. 11월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줄 것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손 선수 덕분에 월요병 없는 행복한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 다시 정치부 회의죠. 원숭이 두창입니다. 자, 원숭이 두창 이름부터 좀 무섭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나오던 인수 공통 감염병이고 이 원숭이 두창 세계 곳곳으로 확산 중입니다. 자, 유럽과 북미까지 아프리카를 제외한 15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So clearly this is a new infectious disease that's spreading in our community that we haven't seen in our communities before. There are certain individuals who are much more at risk of severe disease, particularly immunosuppressed individuals or young children. 자, 이 병에 걸리면 열이 나거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치사율은 변종에 따라서 최고 10%에 이르는데요. 코로나처럼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전염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WHO는 훨씬 더 많은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지만 천연두 백신으로 85%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했고요. 우리 질병청은 해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관리 대상 해외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종부세 2년 전으로. 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폭등과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종부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이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년 전 가격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가 25억 원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거의 20억 원인데 2년 전 공시가는 14억 원 수준입니다. 자, 이때 종부세가 300만 원대 후반에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다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실거주 목적 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자,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해요. 신토토는 예상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아주 대단한 정말 또 업적을 또 이룩해냈고요. 자, 아까 이제 관련된 뉴스픽에서 저희가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여전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2박 3일간 진행된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게 나와요? 네, 일단 여당은 격찬을 했고요. 야당은 혹평을 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았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국격이 올라간 느낌이다.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가시적 성과가 없다. 외화 내빈에 그쳤다. 그러니까 겉만 화려하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도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자격지심으로 한미 회담을 깎아내린다. 이런 반격도 나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공동 기자회견도 했죠. 역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인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경제 핵력체 IPEF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리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거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를 했지만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언급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만에 대한 지지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아까 신체커가 얘기했지만 일단 그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IPEF가 출범했다는 속보도 들어왔고 13개 나라가 참여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부터 청와대 건물 내부가 차례로 공개된다고 하고요. 국민들을 맞이하던 영빈관 또 기자들이 일하던 춘추관까지 다 내부가 공개된다는 거죠. 네, 그 국빈들을 맞이하던 영빈관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제 청와대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이 제가 뭐라고 됐는데요. 그랬어요? 국민들을 맞이하던.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네네. 제가 정정해드렸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지금 기존한 건물 외부 야외 공간만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최근까지 쓰던 장비와 기록 정비를 맞춰서 이 내부까지도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청와대 프레스센터 역할을 했던 춘추관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국빈들을 맞이하던 행사장과 이 영빈관까지 활짝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각국 정상 등이 방문할 때 이 공식 행사나 연회가 열리던 1층 홀에선 이 영빈관 역사가 담긴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춘추관과 영빈관이 먼저고 앞으로는 이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와 본관도 차례대로 추가 개방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KBS에서 이 청와대 개방 특집 열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저는 뭐 네. 보진 못했는데 네. 네, 청와대 본관 앞에서 이 대정원 야외 무대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저는 JTBC 봤어요.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그 현장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음악회 말미에 잠깐 일어서서 관객들에게 직접 인사도 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저도 열린음악회의 팬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KBS 스튜디오에 제 아내와 그 열린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 청와대 이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아주 멋진 공원이고 그리고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관객들과 같이 앉아서 공연을 관람을 했죠.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언젠가의 워싱턴을 꿈꾸며 원픽을 네, 좋아요. 꼽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방한 마무리, 포괄적 동맹 강화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 한덕수 총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인준을 결정하면서인데요. 반면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결정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조금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습니다.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여야 정의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제부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협치의 성과도 여야 정의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 첫 일성은 협치였습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극적으로 인준안을 당론으로 가결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지명 47일 만에 한 총리가 인준이 됐죠. 한 총리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강조한 부분 유능함, 즉 능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디서 많이 듣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정부는 노력하는 정부가 아니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도 필요하지만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하고요. 잘하는 게 또 일단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성격은 좋은데 깐깐해가지고 이제 좀 잘하는 것도 좀 기대할 거고요. 네, 열심히 하겠다고요? 네. 네, 좋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정회의 수장, 우리 복국장처럼 한 총리가 이 윤석열 정부 내각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총리 오늘로써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가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 총리는 여전히 부적격이지만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걸 우려해서 인준 가결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민주당이 왜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참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어떻든 간에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였는데 그 상중에 문상을 안 온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같은 감정이죠. 네, 그게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셈입니다. 네, 한 총리 오늘은 신임 총리 자격으로 봉하마을에 갔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한 총리를 인준하면서 사실상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었는데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입니다. 아직 임명되고 있지 못한 장관도 있고 기왕에 임명이 되었지만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네, 여기서 아직 임명이 안 된 장관 바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부적격 순위로 치자면 한 총리보다 앞섰죠. 금요일에 한 총리 인준이 있었고 주말, 즉 사흘이 지났는데 정 후보자는 임명도 안 되고 사퇴도 안 한 후보자 상태 그대로입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정호영 장관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정 후보자 반대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은 거취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거취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호영 후보자가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 정 후보자가 버티는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한때 알려졌던 정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예정이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이 총리 인준 전에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았던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진 사퇴시키지 않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깔끔하지 않습니다. 네, 깔끔하지가 않다. 사람을 두고 이렇게 거래 용도로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상당히 좀 비정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과 동시에 처리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인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에 법사위원장석에 앉아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동안 국회 출석 정지 징계를 한 겁니다. 김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총동원되어 있고 경찰 조직이 총동원된 이 폭거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은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오뚜기처럼 살아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이 폭압적 징계에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에 국회법상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통상 징계안은 비공개로 표결이 되지만 국민의힘의 항의로 공개 표결을 했고 또 처리가 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장은 한 총리 인준안이 아니고요.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 때문에 고성과 야유, 박수로 시끄러웠습니다. 하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데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아니하고 징계 청구를 한다는 것이 문명천지에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의자에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네,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이 검수완박 처리 당시의 여야의 대치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다시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고편이었을까요? 법사위원장 공방은 지난해 7월 여야 협의를 뒤집은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부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네,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가 협상한 상대 다름 아닌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당대표인데요.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된 상황에서 견제할 사람 법사위원장뿐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새 원내대표가 나왔으니 협상은 새로 하자고 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의 논리 아니었냐,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정부 여당에 대한, 특히 이제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맞겠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은 협상을 깬 건 민주당이라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지금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죠.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즉 현재 야당이 민주당이 맡는데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는다는 건 협치를 거부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덕수 총리가 취임을 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또 이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질 듯한 모습이죠. 이제부터는 김해 봉하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노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의자에 앉아 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린 곳입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3년 만에 이 많은 인파가 몰린 추도식이 가능했는데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오늘 추도식 주제 판넬 앞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내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였습니다. 퇴임 후 첫 공식 일정이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였던 문 전 대통령 5년 만에 추도식 참석입니다. 2017년 취임 첫 해에 참석을 해서 임기 동안에는 다시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른바 친노 혹은 친문 일부 세력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이런 다짐으로 들렸었죠. 퇴임을 하면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던 문 전 대통령, 오늘 추도식에서 따로 발언이나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추도식에는 여야 지도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내빈 소개 때 박수가 터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주말 동안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했다,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울먹인 적도 있었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네, 대선 당시에 이 김해 봉하마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권 여사의 일정 때문에 만남이 불발이 됐었죠.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혹은 한덕수 총리가 봉하마을에 오려면 이 전직 검찰 출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보복 수사에 앞장섰던 당시 그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도 좀 진정성 있는 사과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국민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오늘 참석은 못했지만 소식을 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친노 친문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요. 김 전 지사 지금은 감옥에 있죠. 김 전 지사의 배우자가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 붙이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인데요. 이런 메시지 페이스북을 통해 내놨습니다. 남편은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 또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과 함께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오늘 문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은 없었지만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한덕수 총리 행보 또 그리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앞으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덕수 총리 취임, 정호영 후보자 거취는 시간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봉하마을에 갔죠.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됐고 또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연설은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퇴임 후에 첫 공식 일정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추모제보다 상당히 일찍 갔죠. 네, 류 실장이 소개를 했지만 영상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자, 추모제가 오후 2시인데요. 오전 10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관람했는데요. 자, 이 기념관은 오늘 하루에 특별 개관을 했고 8월 달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고요. 자, 오늘 이 추모식의 주제도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였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 들러서 이 권양숙 여사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그 민주당 지도부와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6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도부를 격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모식에선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소개가 되자 내빈석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류 실장.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쎄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네, 오늘 공식 추도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요. 정세균 전 총리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른 인사들의 발언은 따로 없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추도식이 끝난 후에 문 전 대통령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뒤늦게 알아차린 문 전 대통령과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참석자 일부로부터 또 항의와 야유를 받는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그리고 국회 상황 보면요. 아까 이제 류 실장 발제를 보니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조금 격화될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최근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으니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검찰 쿠데타를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합의를 깬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왜 깼는지, 그걸 얘기하시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지금 합의가 완전히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약속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말할 입장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 선거와 원구성 협상이 맞물리면서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후반기 국회의장은 관례상 국회 내 1당인 민주당이 맡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 중진의원 4파전 형태로 내부 선거가 치러지고 있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이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건 선전포고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상민 의원입니다. 들어보시죠.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저도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야당 의원이었을 때 했던 것이고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이렇게 몫을 맡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야 간에 지난번 합의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는 어떤 경우든 지켜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취임, 정호영 후보자 거취는 시간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만에 노무현 추도식 참석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소식은 옥중 블로그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조주빈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박 위원장 측이 주장한 애벌레 학대설과 26만 가해자설을 부인하는 한편 도대체 박지원과 그 일당이 세운 진실된 공적 업적이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비난과 교도 행정을 문제 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 측은 해당 블로그 글을 조주빈이 제3자를 통해 올린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직접 관운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에 사망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빈소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인식과 연결식에서는 직접 관을 운구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예우입니다. 현철해는 노동당에서 정치국 위원과 중앙인 위원 등을 맡은 군부의 핵심 인물로 김정일이 군부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김정일 체제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매혈로 생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물가가 급등하자 생계 유지를 위해 피를 뽑아서 파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헌혈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특수교육 교사인 크리스티나 실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 빚이 늘면서 혈장 기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하면 400에서 500달러, 우리 돈으로 51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혈장 기부를 통한 금전 제공을 허용하고 있어서 매혈을 위해 기관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혈장 기부센터 수만 해도 2005년에는 300개였지만 2020년에는 9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왔죠. 이 위원장은 판세가 녹록치 않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영선 후보와 김병만 후보가 상대인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에게 띄우는 노래로 정리합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이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 전해드렸었죠. 이 체급이 맞지 않는 상대와 부딪혀 봐야
득이 될 건 없다는 판단 때문이란 건데요. 하지만 더 이상 인지도가 낮다고 얕잡아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위원장의 입지가 결코 안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21일 STI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인천 계양을 해서 이 위원장의 지지율은 45.8%, 상대인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의 지지율은 49.5%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처음으로 윤 후보가 이 위원장에 앞서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어제 발표된 두 개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위 위원장이 46.6%, 윤 후보가 46.9%였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 위원장이 47.4%, 윤 후보가 47.9%를 기록했습니다. 이 오차범위 내 박빙 경쟁 속에서 윤 후보의 우세 경향이 나타난 겁니다. 솔직히 뭐 민망하고 속상하죠. 그렇지만 뭐 새 정부 출범하고 바이든 방한하고 뭐 허니문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 등심의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요. 뭐 불리한 형국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윤 후보 사실 무명에 가까운 영선 후보입니다. 민주당이나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 전국구 대선 주자였던 이 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는 다소 충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STI를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겁니다. 피고발인 STI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등 선거에 적극적 개입,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객관성, 공정성을 중대히 위반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고발 근거는 이 과거 사례였는데요. 지난 총선과 20대 대선 결과 등을 봤을 때 민주당 후보가 계양을에서 진 적이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원들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은 투표하러 나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당원은 윤영선이 누구냐? 설마 저런 듣보한테도 지는 인간을 후보로 낸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개딸들은 뭐하냐? 미치겠다. 아직도 여론 조작을 믿고 흔들리냐? 이런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당 일각에선 예견된 결과였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애초 이재명 바람은 부풀려진 기대였다는 지적입니다. 책임이 있는 분인데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신변에 관한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같이 끼친 부정적인 측면하고 혼재된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뭐 큰 바람이 불 것이다 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좀 오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위원장의 정치력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겠지만요. 그럼에도 이 대선 패배의 자기장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데요. 일단 이 위원장 측은 분위기 수습을 위해 안간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지역구를 샅샅이 훑으면서 파악한 바닥 민심은 이 조사와 차이가 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바닥 민심이야 매일 밤 지역구를 도는 이 위원장이 가장 잘 느끼겠지만요. 이 위원장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대놓고 반감을 드러낸 시민들도 덜어 있었죠. 아니 태양이 후보냐고. 여기 왜 왔어? 분당에 가. 분당에 가서 싸워. 여기 쪽팔려. 여기 오늘 자체가. 네, 방금 보신 장면, 지난 20일 한 60대 남성이 인도를 걷던 이 위원장을 향해서 그릇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해당 시민은 한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장이 근처를 지나가자 이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하는군요. 결국 해당 남성은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초기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죠. 이런 해프닝을 몇 차례 직접 겪으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나 봅니다. 이 캠프 측 설명과 달리 본인은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컨벤션 휴가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판세가 불리하다는 자체 분석도 내놨습니다. 지금은 지지층의 결집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패배의 후유증인데 제가 다녀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되게 좌절감이 크게 지배하고 있어서 결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당이나 저나 이제 직접 출전해서 결집도를 좀 올려야 된다. 이 위원장은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일단 읍소 전략을 택했는데요. 오늘 경남 김해시 유세 현장에서 어려움을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선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객관적 수치상 그리고 과거의 전례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개팅 주선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김해에서 지역구 지인 찾기에 나섰는데요. 인천 계양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양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이 위원장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언급을 피한 사람이 있죠. 경쟁자인 윤영선 후보인데요. 윤 후보는 이 위원장을 향해 이제는 경쟁자인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아직도 대선 후보란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지금 여기 뭐 이재명 후보의 대선팀이 와 있다 그래요. 어떤 뭐 수백 명씩 떼져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인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역구 후보인 본인과 동급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대선과 재보선은 구분하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지금 우리 대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우리 계양을 계산 1, 2, 3, 4동, 계양 1, 2, 3동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분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위원장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이 대선 패장 3인방을 총 지도부로 내세운 것 자체가 오만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바닥 민심은 내로남불 민주당에 대한 심판 의지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선 패장 3인방 이 위원장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대선 당시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칭한 말일 텐데요.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였죠.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을 거론하면서 이 민주당을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의 꿈을 망치는 자들이 노무현의 꿈을 잇겠다고 하니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명분 없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통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듯한 추태를 보이는 이재명 후보도 단순히 당적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고전 중인 이재명 위원장이었는데요. 이제 선거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았죠. 과연 이 위원장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 막판 대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영선 무명의 흔들, 위기 맞은 이재명 티켓 파워. 네. 자, 앞서 저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도식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추도식 참석에 앞서서 이재명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열어준 길을 따라서 잘 왔는데 이제는 가셔서 저 혼자 길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했던 결단과 용기, 도전 정신, 국가나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 충성심 등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라는 것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것인데 노 전 대통령은 정말 없는 길을 혼자 만드셨고 제가 과감히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게 열어줬다. 또 정치개혁을 통해서 정치인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비공개 오찬을 했다는 얘기를 앞에서 저희가 했었는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이 위원장이 이제 밝히긴 했는데요. 워낙 많은 분이 계셔서 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러 사진도 하나 찍어주시긴 했는데 지난달 11일 이 청와대에서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드리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개항을 여론조사 결과가 뭐 다소 좀 예상 밖이라는 그런 반응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은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르고 실제 결과도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또 상당히 고무된 그런 분위기죠. 네, 그 예상과 달리 개항을 선거 구도가 이 접전 양상으로 펼쳐지자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개항을 선거구뿐만 아니라 이 인천, 경기 등 이 수도권 전체에 반 이재명 전선을 확장을 해서 이 위원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위원장을 개항을 묶어두고 이 유세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이 위원장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김경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직후 반탄조끼 입으려고 경기도에서 도망을 쳐서 민주당이 따뜻한 안방이라고 여기는 곳에 또아리를 튼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성일정 선대위 부위원장은 도피 후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경기도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20년 6월 경기도 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의 법적 권한이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를 버리고 이제 자신이 비하했던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경기도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부정과 비리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신이 없는 도피 후보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경기도 지원 유세를 갔을 때 성남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또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재명 위원장이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탐역에서 한 유세에서 이재명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성남이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성남이 좋으면 분당갑에 출마를 했어야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다. 분당을 버리고 개항으로 나갔으면 개항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개항에 몸 대신 영혼을 보낸 탓일까?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성남 시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건 또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방탄복 입어보자고 개항으로 환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당한 성남 시민들께 표까지 요구하는 그 용기가 저로서는 당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일부 비토 여론이 있잖아요. 내부 총질이 심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이제 목소리가 있는 건데 조홍천 의원이 박 위원장을 두둔했다는 거죠. 네, 그 민주당 조홍천 의원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내부 총질하고 있다는 이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박지원 위원장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박지원이 내부 총질했다? 이 총질한 거 뭐가 있느냐? 저는 인정 못한다. 못할 만한 것 없다고 이 박 위원장을 감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박 위원장이 그 최강욱 의원 성희롱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우리 편 감싸기 안 했다고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계속 내로남불 하란 말이냐. 과연 그게 우리 당의 쇄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 위원장이 사과를 너무 많이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선 사과할 일이 많으니까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최가국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의원직 상실령이 유지가 됐죠.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최 의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정치검찰이라며 반발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법원이 선고했는데 왜 또 정치검찰이라고 공작이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좀 안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소가 과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유죄가 나오고 또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겠느냐면서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선 무명에 흔들 위기 맞은 이재명 티켓 파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지방선거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정확히 9일 앞으로 다가왔죠.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진 민주당은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선거 판세를 가늠할 척도죠. 여야의 정당 지지율,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국민의힘이 지지율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20대 총선 직전인 2020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38.6%에 그쳤습니다. 11.5%포인트 차이입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선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지지율 차 14%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이런 입장인데요. 새 정부의 출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허임 기간에 측면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당 내부에 또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청와대를 개방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겠죠. 오늘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지지층 결집의 신호탄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봉화가 지나면 24일인데요. 24일부터 딱 일주일 정도 격전지에서의 추격이 시작돼서 경기, 인천, 충남, 강원, 세종, 대전 등등 호남 세 군데와 제주 정도만 현재 확고한 우위 지역이고요. 나머지 지역이 다 5% 플러스 마이너스 안팎의 경합 지역인데 이 부분에서의 이 추격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 총동원 주간도 예고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 바로 이분들입니다. 당의 가장 원로이신 권노갑 고문부터 시작해서 정세균 지금 이사장도 포함해서 또 이낙연 전 총리,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 문희상 전 의장 이런 분들께 경합 지역에 몇 군데씩이라도 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방문이라도 해주시면 우리 지지자들이 큰 힘이 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미 몇 분께는 요청을 드렸고.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는 건데요. 당초 과반인 광역단체장 9곳을 목표로 했었죠. 지금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들 싹쓸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특히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우세를 점쳤던 지역이죠. 세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판세, 비록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 이춘희 후보를 앞선 상태입니다. 오늘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연다는 소식이죠. 이 자리에서 세종 집무실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세종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정당 지지율 우위 더욱 공고해질 거다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와가지고 어느 때와 다르게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어제도 만찬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주당에선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여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이걸 재건한다,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온 거 보니까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좀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에 아마 보탬은 됐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이미지도 좀 좋아졌을 것이고 곧 있을 지방선거에도 정파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다만 오게티도 있었죠. 윤 대통령이 미국 기자에게 받았던 이 질문 꽤나 아팠습니다. 지금 내각은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남자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남성,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장관 직전 위치에 여성들이 올라오지 못했다라 글쎄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했었죠. 이준석 대표의 이 말이 새삼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통합행보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과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는가 하면 오늘은 노 전 대통령 추모제도 찾았습니다. 변화된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아직 체질 개선이 덜 된 모양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가 전라도화됐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육지 사람들에게 제주의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주도는 전라도냐? 거기는 전라남남도겠네. 이런 얘기를 정말로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훼손된 현수막을 다시 다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당의 이미지를 훼손한 인사의 입단속이 먼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수도 서울 민심 동향도 살펴볼까요? 지난 주말 사이 언론사 두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조사 기관과 조사 방식 똑같았습니다. 조사 기관에서만 딱 하루 차이가 났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 수치 차이는 꽤나 컸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조사에선 국내임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1.8%포인트였습니다. 반면 TBS가 발표한 조사에선 그 격차가 18.3%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두 조사 모두 격차는 10%포인트 이상이죠. 그러면 제가 2010년도 인천시장 출마했을 때 법정선거운동 딱 들어가기 전에 15% 지고 있었어요. 근데 개표하니까 8%를 이겼습니다. 네. 지지율 떨어졌다고 사람이 초조하거나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네. 서울 시민의 자존심, 네. 서울 시민의 양식을 믿고 알겠습니다. 저의 실력과 컨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조해하지 않는다던 송 후보, 속마음은 조금 달랐나 봅니다. 무리수를 잇따라 두고 있는데요. 앞서 강북이 제일 못 산다라는 말로 갈라치기를 한다 구설에 올랐죠. 이번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놓고 카더라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 미신의 구전에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저 용산에 가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속 이전이다.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미신에 의존했다라 오세훈 후보에게 공격의 빌미만 줬습니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슨 미신 운운하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거는 근거 없이 국민을 선동하는 신정부 출범에 즈음한 어떤 축하와 축복의 마음이 아니라 대선을 굴복하는 대선 패배 한풀이 발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송 후보의 기승전 용산 공격,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인가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와대가 개방됐죠. 이미 3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기에 현재 관람 신청 대기자 수만 500만 명이라고 하죠. 과연 송 후보가 공격 포인트를 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판세도 살펴볼까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김은혜 후보에게 이 살원판이 깨질 수 있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KT 상무로 재직 시절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경기도지사는 전관예우 권력 찬스 써서 낙하산 인사하고 특혜 채용 비리 저지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34년 공직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혜 후보는 일단 청탁이 아닌 추천이었다 선을 그었죠. 지난 2019년 KT 부정체육 의혹 사건 수사 때도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는 겁니다. 저 김은혜는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정청탁을 했다면 그분이 합격을 했겠죠. 왜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 불합격했다,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만일 합격을 했다면 인사기준에 맞아 합격한 것뿐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역시나 추천만 했을 뿐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후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냥 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일단은 최종 합격은 안 됐어요. 네. 근데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는데 합격한 걸로 됐단 말이죠. 면접 자체를 불합격인데 합격으로 한 것도 업무방해가 됩니다. 최종 합격 안 해도.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추천을 받았던 지원자가 1차 면접에서 불합격 이렇게 됐다가 보시는 것처럼 합격으로 정정 처리가 됐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아본 것인지, 추천한 것인지, 청탁한 것인지, 부정청탁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판단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 자체를 포함해서 본인이 그 당시 조사받은 내용, 그다음에 있는 그들의 팩트에 대해서는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은혜 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도 공약으로 내세웠죠. 이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만 해도 세금 낭비다 지적을 했었죠. 이재명 전 지사가 그거 통행료 공짜로 한다고 하면서 한바탕 그 1조 넘는 돈을 지금 저나 후보님이나 지사가 되면 갚아나가야 될 1조 넘는 돈을 넘기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말 바꾸기다 나를 세웠는데요. 국민의힘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다를 수 있는데 좀 민주당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자신의 좋은 정책을 뒤늦게라도 찾아왔으면 뒤늦게라도 이런 정책을 지지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정치적 받아치고도 제가. 다만 애써 이재명표 무료화와는 차이가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김포시하고 고양시 시민들한테만 프리패스 해주겠다는 거 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합리적 방법을 그럼 우리 같은 찾겠다는 사람들 갈 땐 돈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물어보겠다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분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지난해 안철수의 생각으로 마무리합니다. 국민을 졸지에 조삼모사의 원숭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짜 정심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레를 끄는 소를 잡아먹자는 신공 수준의 메타 포퓰리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또 신경전 더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래요. 할 얘기 없어요? 네.